세금으로 잡지 않고 공급으로 해결하겠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메시지입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세금보다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냉정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뿐이지 공급이 현실이 되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실제로 과거 신도시 발표와 입주 시점을 비교해보면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납니다. 과거 주요 신도시 추진 기간 요약. 판교 신도시 2003년 발표 2007년 첫 입주 4년. 동탄 1기 2003년 발표 2012년 입주 완료 9년. 김포 한강 신도시 2003년 발표 2011년 입주 8년. 광교 신도시 2003년 발표 2011년 입주 8년. 양주 신도시 2003년 발표 2014년 입주 11년. 고덕 국제 신도시 2008년 발표 2019년 입주 11년. 검단 신도시 2006년 계획 2021년 첫 입주 15년. 이처럼 어떤 신도시든 실제 입주까지는 평균 8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비탄력적 공급 시스템에서 단기 집값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당장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에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세금을 완화해주겠다는 신호는 좋지만 정작 실질적인 공급 효과는 수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집값을 잡을 수단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미 대부분의 공급지에선 사업 지연과 분양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중산층이나 서민이 살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최근 발표된 수도권 신규 공급지 대부분은 인프라 부족, 교통 소외, 고분양가 문제로 인해 실수요자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층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당분간 정부 공급 발표에 기대기보다는 기존 지역의 실거주 중심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나 상속 목적의 주택 거래는 당분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고령자 대상 장기 거주임 대형 주택 공공, 실버 하우징 등의 정책 흐름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희망을 말하지만 데이터는 현실을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실행력 있는 수단과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 보완입니다. 임기 내 250만 호 공급. 정부는 이 한 문장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대전이랑 경기도 모든 아파트를 다 짓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5년 안에 한다고요?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50만 호 공급은 숫자만 보면 경기도 전체 아파트 세대수와 비슷합니다. 서울 아파트가 약 106만 호, 경기도 전체가 약 220만 호 수준인데 이를 감안하면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공급 사례를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2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 2003년 발표 첫 입주까지 811년.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 2018만 2019년 발표 2024년 입주 약속했으나 아직도 대다수 착공 전. 4기 신도시현 정부 2024년 이후 본격 계획 실현 여부 불투명. 즉 과거에도 신속한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평균 810년 이상 걸렸고 현재도 3기 신도시 입주 약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 4.5일제는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더 길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주 52시간제 도입 후 공사 기간이 기존 3년, 4년으로 늘었고 주 4.5일제까지 가면 5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건설 공사비는 현재까지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가 상승, 인건비 상승, 에너지 인증제,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건설비 증가. 이런 구조에서 공사비가 내려갈 이유가 없고 결국 분양가 인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면서도 다음과 같은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주 4.5일제 공기 증가 분양가 상승. 층간소음 에너지 인증 강화 공사 기간 및 비용 증가. 원자재 수입가 상승 마이너스 요인 없음. 250만 호 경기도 대전 전체 아파트 공급 수준. 과거 노태우 정부가 3년간 214만 호를 공급한 사례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 개발과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세공 내곡지구를 통해 일부 성과를 냈지만 현재의 규제 구조, 인건비 상승, 인허가 지연 구조에서는 동일한 재현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급은 늘리겠다. 대신 세금은 안 쓰겠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들여다보면 말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니, 임대주택을 더 짓는다면서 세금은 안 쓴다니 그럼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LH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현재 이 공기업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약 86%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은 국채나 공채 등 정부 차입으로 조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LH 관련 주요 수치 요약. LH 자본금 약 1314%, 부채 비율 약 86% 비금융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 대부분의 공급 재원 국채, 공채, 정부 보증채로 조달. 정부는 공사비를 절감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인증제 완화 등을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에너지 인증제 강화, 층간소음 기준 강화, 주 4.5일제 근로 전환 논의. 이 모든 변화는 공사 기간을 길게 만들고 공사비를 높이며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주 52시간제 도입 후 공사기간이 3년 4년으로 연장됐고 주 4.5일제가 본격 시행되면 5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면서도 공공성 강화를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점입니다. 즉 80층까지 올려주되 그 안에 공공임대 비중을 늘리라는 식의 접근입니다. 이 경우 사업성은 악화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 인근 한 아파트는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최고 입지에도 공공임대가 배정되며 주민들 사이 갈등이 벌어졌고 공공임대가 오히려 지역 이미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 성과 비교. 노무현 정부 약 48만 호 공급 역대 최대. 노태우 정부 총 200만 호 공급 중 임대는 11만 호. 박근혜 정부 약 23만 호 공급. 하지만 이 중 어느 시기에도 전세 가격 안정화나 집값 하락은 성공한 사례가 없음. 이처럼 공공임대 중심의 공급 정책은 세금 부담만 늘리고 실제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한 구조라는 것이 과거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층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공급이 많아진다는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재원 구조와 실현 가능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공공성 강화란 이름 아래 진행되는 용적률 확대 정책은 사업성 악화 및 시세 불균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가 무조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아님을 과거 정책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부채는 위험하다는 말 과연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뉴스에서는 개인 대출은 위험하다면서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연체율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특히 대기업 부채나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매우 낮고 문제는 소상공인 대상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일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총량 중심의 관리를 외치며 가계 전체를 위험 집단처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국가 채무 국채는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례한 수치로 봐도 가계보다 정부의 부채 증가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계속해서 추경, 국채 발행, 공공보증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4만 2025년 금융시장의 주요 변화 요약. 스트레스 DSR 도입 7월 시행. 차주의 소득이 변하더라도 대출 상환 여력을 미리 가정하여 심사. 시장에서는 일부 위축 요인이 되지만 거래 급감까지는 아닐 것으로 전망. 전세대출 보증 축소 6월 중순부터 단계 도입. 기존 전세금의 최대 100%까지 보증 가능. 변경 수도권은 7,080%, 비수도권은 90%로 하향. 전세보증금 부족분은 세입자 부담 증가. 빌라, 오피스텔 등 현금 여력 적은 임대인은 더 큰 타격. 전세 사기 대응으로 인한 보증 축소에 이면. 국가는 전세 사기로 인해 대규모 대위 변제를 감당했으며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증 비율을 축소.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 위축 가능성이 존재. 이런 변화 속에 시니어층이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핵심. 부채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안정적인 관리 구조와 비율이 핵심입니다. 단순 총량 확대만으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축소는 자녀 세대 주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 세대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해도 거래는 규제로 막히는 구조에서 집값은 오를 수 있지만 팔기는 어려운 시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예전엔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도대체 누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유동성은 풀리고 거래는 막히고 내 재산 가치는 줄어드는데 대책은 없고 실제로 현재 정부는 유동성을 계속 확대하면서도 거래에는 각종 규제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즉 밑에서 수요가 올라와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정책으로 찍어 누르는 구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 중 일부는 이 흐름을 두고 최악의 경우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온 민족입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그때마다 국민의 선택과 연대가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정치적 균형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40대 후반 김석훈 씨는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제가 속한 세대는 70%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제 부모님 세대는 그 반대였어요. 같은 가족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70대 이상은 보수적 선택이 많았고 40대는 진보적 선택이 우세했으며 2030대는 다시 현실 기반의 보수적 투표로 이동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대 간의 정치적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정책 흐름을 미리 읽는 눈도 필요합니다. 공급 정책이 효과가 없으면 다시 규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인 현금 지원에 25만 원 지급이나 시장 달래 기용 규제 완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변화는 국민의 선택으로만 가능합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거주하는 76세 유기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선거 날엔 꼭 투표하러 갑니다. 이건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필요한 일이에요. 그날 그녀는 허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걸어 나갔고 동네 청년이 차를 태워드려 투표소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한 표가 희망입니다. 그 청년의 말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유동성의 흐름이 불안해도 정치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래가 막히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려도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표와 목소리, 판단이 바로 희망입니다.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질 시기가 아니라 다시 균형을 잡고 다음 선택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